네, 비판적 읽기 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진도가 고르지 못해가지고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되는 부분을 2학년 6반 같은 경우는 일부 수업 시간에 나갔어요. 그래서 2학년 6반 학생들한테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앞부분 한 10분 정도? 그 정도는 같은 내용이 좀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뛰기를 좀 하시든가 아니면 다시 복습하는 기분으로 한 번 더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6번째 줄부터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 페놉티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처음에 벤담의 페놉티콘에서 푸코의 페놉티콘 그리고 전자 페놉티콘까지 왔습니다. 자, 그 다음 26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서구 사회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엽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활동을 벌이는데 이는 그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그러니까 지금 근대 사회 이전에는 봉건 사회라든가 이런 데는 정부가 이렇게 대대적인 어떤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뭘 수집을 했느냐? 나이, 가족수, 가구, 인구는 물론이고 수입, 주거 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숫자로 치환된, 숫자로 바꿔진 이 결과를 분석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통계학이라는 것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인간 세상의 모든 것은 측정되고 숫자로 표시되었으며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되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는 인구가 많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근대 관료제와 복지국가는 이러한 숫자와 통계 없이는 불가능해졌다. 그래서 관료제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그냥 공무원 조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무원 조직이 있어야 나라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이 돼가지고 확진자들 그 관리하고 검체 채취하고 뭐 확진자 동선 공개하고 다 이런 거 관료들이 하는 거 그걸 공무원들이 해야지 그걸 누가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관료제입니다. 복지국가고 그래서 다 이런 시스템을 위해서 이런 통계 자료와 숫자가 중요한 거죠. 자, 이는 통계학의 발달은 또한 정보 기술의 발달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정보 기술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그 정보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게 소프트웨어 각종 그런 게 이제 발달하게 됐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자, 찰스 베비지는 이미 19세기 초엽에 통계 처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설계했고 지금 컴퓨터 산업에서 선두를 달리는 한 회사도 1890년 시카고 인구 총조사를 처리하기 위한 연산 기계를 만들면서 컴퓨터라는 게 이제 생겨났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정보 기술은 정보의 처리뿐만 아니라 그 수집과 저장도 용이하게, 그러니까 쉽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1년에 미국 연방수사국의 국가범죄정보센터가 250만 명의 범죄에 대한 신상 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이거를 다 종이로 축적한다고 해보세요. 정말 힘든 일이 되겠죠. 그러나 컴퓨터 안에 저장하는 거는 훨씬 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은 보석과 같은, 자, 보석이라는 건 돈을 받고 임시적으로 그 범죄 용의자를 풀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보석을 허가해주기 위해서는 이 용의자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지, 도주 우려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보석을 이제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석과 같은 사법적인 절차를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 데이터베이스가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을 줄 때, 그 직장에 취직하거나 또는 자격증을 딸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조회, 과거가 과연 이 사람 깨끗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용도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쓰이고 있다는 거죠. 또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쿠키 등을 통해서, 쿠키라는 게 뭔지 아는 학생들은 알고 있죠. 또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들어갔던 그 기록, 시간, 머문 시간, 그 다음에 뭐 IP 주소라든가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저장해 주는 게 쿠키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IP 주소나 전자우편과 같은 사용자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메일 폭탄이 오는 거죠. 그 기업들에서 막 광고 폭탄이 옵니다. 기업이 다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직장에서의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동시에 작업자의 업무 시간과 작업의 진행 과정, 심지어는 그의 행동까지 낱낱이 기록해서 직장 상관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결국은 이게 다 우리를 감시하는 그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를 낳았다. 1995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었다가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전자주민 카드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전자주민 카드를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주민등록증뿐만이 아니라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 지문,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증명, 41개 항목이 통합돼 포함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냥 지금 현재 주민등록증을 만든 거고,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떼려면 우리는 따로 이제 그 동사무소 가서 떼야 되죠. 인감증명서도 따로 떼야 됩니다. 다 나머지. 자, 그랬다는 거. 자, 그래서 감시는 데이터베이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폐회로 텔레비전과 같은 CCTV, 같은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가 있고, 전자지문, 홍채, 그 눈 모양이죠. 얼굴 모양, 정맥 등 생체 인식을 통한 감시, 인공위성과 연결된 위치 확인 시스템, GPS를 통한 감시,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도 있고, 기업에서의 소비자 정보 수집,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도 있습니다. 국정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서도 감시하죠. 사설기관에 의한 감시, 따로 이제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이런 게 많이 널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감시는 전자 페노프티콘이라고 명명이 됩니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자,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자 페노프티콘. 자, 페노프티콘의 역사. 처음에 벤담의 페노프티콘에서 푸코의 페노프티콘에서 이제 전자 페노프티콘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장 중요합니다. 자, 원래의 그 벤담의 페노프티콘에서는 시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통제를 한 겁니다. 그죠? 그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바라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그 수감자는 감시자의 시선이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선이 결국은 규율과 통제의 어떤 수단이 된 겁니다. 규율과 통제의 기제가 됐다면 전자 페노프티콘에서는 시선이 아니라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죠?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어떤 그런 역할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의 페노프티콘과 이 전자 페노프티콘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어느 때 나의 정보가 수집이 되고 공개될지 불확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죄수 그 수감자는 언제 그 감시자가 나를 보고 있는지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잘할 수밖에 없는,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 그죠? 그래서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성이라는 것에 피상적이라는 건 깊이 안 들어가는 거, 그냥 딱 봐도 느껴지는 거, 이런 게 피상적인 겁니다. 그런 불확실성에 피상적인 공통점이 있다. 자, 감시를 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국가나 직장에 상관하게 언제든 열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자, 이거는 페노프티콘에서 그 수감자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언제 그 감시자가 나를 지금 이 순간도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자기가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이 둘에는 두드러진 차이점도 존재하는데
뭐냐, 무엇보다 시선, 페놉티콘, 기존 페놉티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을 감시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통한 정보의 수집, 즉 전자 페놉티콘은 한계가 없어요. 국가적이고 전 지구적일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민등록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의료보험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생기부 같은 여러분 학교에서 하고 생기부도 사실 전 국가적인 겁니다. 모두 우리나라 전국의 학생들을 다 이 생기부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이고 심지어 전 지구적일 수도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게 뭐가 있을까? 구글이 사실은 우리의 상당한 정보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도 지금 구글 클래스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저장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전자 페놉티콘이라는 게 무서운 건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는 감시만 당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게 역감시입니다. 자, 물론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다. 그게 뭐냐면 의회와 언론이 그러하다. 의회, 국회의원,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 국민을 위해서 뭐 일을 하겠습니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우리 국민들을 뭔가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국회의원이 뭐 정보 공개를 해라, 정보기관에게 요구하기도 하고 불법 정보 수집 뭐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야단도 치고 막 그런 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정감사나 이런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언론도 그렇습니다. 언론도 뭐 국가기관에서 또는 대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정보를 수집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 막 비판적인 어떤 기사를 내보내거나 그럴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의회와 언론이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의회와 언론이 스스로 비대해졌어요. 이미 자기가 권력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가 막 커지면서 스스로가 권력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들이 투표도 잘 안 하고 정치에 관심 없고 하면 이 국회의원 천년만년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미 권력자가 돼버리는 겁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도 너무 이렇게 비대해지면서 뭐 국민을 안중에 업고 자기가 이미 권력자가 돼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기사를 막 쓰고 국민들은 안중에 없는 그런 상황이 막 벌어져 버린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 자, 새로운 어떤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게 대안 정책이잖아요. 이런 거를 제시하게 등장한 것이 다양한 시민운동입니다. 결국은 국회의원도 우리를 대변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리고 언론도 자기들 멋대로, 자기 좋을 대로 막 기사를 내고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걸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뭐 길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든 서명 운동을 하든, 그렇게 조직을 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시민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민운동은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폭로하고 권력의 남용을 또 이제 문제를 삼았던 거죠. 권력이 이제 남용, 함부로 쓰는 걸 남용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선거. 자, 선거할 때 과거에 우리나라 시민운동이 낙선운동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안 좋은 국회의원 있잖아요. 근데 그 국회의원이 굉장히 안 좋은 법안을 만들거나 그런 안 좋은 행동을 했는데도 4년이 지나면 국민들이 또 다 잊어버려요. 막 또 찍어줍니다. 그래서 이 시민단체가 낙선운동, 안 좋은 그 국회의원의 과거 행적들을 막 폭로하고 이 사람은 찍지 말고 꼭 떨어뜨려야 된다. 막 이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게 선거고. 그 다음에 대기업도 여러 가지 이제 뭐 횡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시민운동이 감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언론도 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대한 감시를 또 시민운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유지해 왔는데, 자, 그러면 이러한 시민운동이 어떤 힘으로 과연 이런 일들을 했느냐. 근데 이 시민운동에게서 가장 힘을 준 게 뭐냐면 필수 불가결, 꼭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권력단체에 대한 정보 공개였습니다. 뭐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라. 시민들이 이거 다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이 알아야 이게 옳고 그르다라는 거 판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움직일 수도 있는 거고 투표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시민운동에서 요구했던 게 정보 공개입니다. 자, 그래서 강력한 정보 공개법은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적극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감시하는 중요한 법률적 장치이며 정보 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발이다. 또한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유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향의 분산된 통신망은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라는 전통적인 감시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브라더이다라는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 용이하다. 그래서 이제는 거꾸로 우리 시민이 정부 기관이라든가 대기업이라든가 언론을 거꾸로 우리가 감시하겠다. 뭘 통해서? 정보 공개를 통해서. 그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국민신문고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민운동의 힘을 강화한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신문고를 인터넷상에 부활시켜서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패를 고발하는 매체로 적극 이용하고 있다. 벤담의 페놉티콘은 푸코에 의해 현대사회의 규율 체제로 탈바꿈했고 또한 이렇게 왜 안 돌아가지? 네. 자, 푸코의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자, 여기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벤담의 페놉티콘은 푸코에 의해 현대사회 규율 체제로 탈바꿈했고 푸코의 페놉티콘은 전자 페놉티콘으로 이어졌다. 자, 페놉티콘 개념의 변천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선생님 많이 얘기했던 거죠. 자, 페놉티콘의 이러한 궤적은, 자, 궤적은 어떤 흐름의 흔적, 이런 걸 궤적입니다. 자, 궤적은 현대 사회의 규율 통제의 체제가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보는 빅브라더의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다. 교도소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 교도소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는 누구겠습니까? 이게 푸코입니다. 푸코가 기존의 페놉티콘을 보다 우리 사회로 확장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게 푸코의 페놉티콘이죠. 그래서 이런 푸코식의 사회는 페놉티콘이고 페놉티콘은 곧 교도소다. 이러한 등식은 현대 사회와 조직에서의 통제 체제를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 등식에는 시선보다 정보 수집이 중요해진 과정, 정보 수집이 종종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행위와 협조를 통해 일어난다는 것. 자, 정보 수집이 강제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문제. 그리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모두에게 투명해질 경우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과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인식들이 결여되어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푸코의 페놉티콘 개념에 어떤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전자 페놉티콘의 개념으로까지 가야만 우리가 현대사회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놉티콘에 대한 논의는 주민등록증과 관련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도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한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접근자의 신분이나 지위에 따라 다른 암호를 지정해서 그 공개 정도를 차등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직급에 있는 사람은 더 고급의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어떤 한계를 갖고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기부도 그런 거 알고 있죠? 생기부도 원, 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은 그 일반 학생들과 학부모도 볼 수 있고 투는 또 볼 수 없게 그렇게 차등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페노티콘이 시선의 비대칭성, 비대칭성이라는 건 여기서 평등하지 않다라는 거죠. 수감자는 불리하고 그다음에 그 감시자는 유리한 그런 시선의 비대칭성 때문에 그 통제가 가능했다면 전자 페노티콘은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 누구는 정보에 다 접근할 수 있는데 누구는 제한된다라는 거, 비대칭성 때문에 어떤 통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보의 과다한, 자, 여기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정보의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거 아까 우리 요 수집 자체를 금했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전자주민등록증,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자주민등록증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청나게 반발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게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자주민등록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 생기부 지금 입력하는 거를 NEIS라고 합니다. NEIS 나올 때도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통과가 돼서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NEIS 반대하는 그 사람들은 정보의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반대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하는 방법이 있고 혹은 이미 수집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접근 권한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더욱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죠. 아예 수집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이미 수집된 거를 정보를 접하는 거를 더 평등하게 만들어주면 된다. 이게 두 가지 방법이 되겠죠. 자,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권력을 가진 어떤 자는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나를 올가매는 나에게 또 다른 페노티콘으로 내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감시와 역감시의 사회를 일단 본문의 내용을 다 마쳤고 다음 시간에 여기 학습 활동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요 글을 정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